그래서 진행하는 사진을 말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수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철입니다. 예, 이제 빠졌다 다시 들어오세요. 두 개 다 하자며. 농담이고요. 오늘은 이수철 작가님을 모셨는데 이수철 작가님 사진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이 방송은 자기소개를 셀프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수철 작가님에게 궁금증이 들고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뭐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고.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진작가 이수철이고요. 저는 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키워드로 우리 꽂아보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환상, 꿈, 몽상, 뭐 시간 이런 어떤 테마들을 갖고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환상의 에피파니, 2011년에 화몽중경,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비동시성 제주라는 타이틀로 7월 3일 스페이스 22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의 키워드는 그거죠. 그냥 사진을 꿈꾸는 듯한, 그리고 내가 항상 꿈꿔왔던 어떤 그런 몽상적인 세계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그게 제 작업의 세계입니다. 이제 일반 스트레이트 사진과 이수철 작가님의 그 작업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수철만의 새로운 장르인지 아니면 이수철만의 다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계인지 하나 하고요. 네, 그거 하나 하고, 지금 디지털 사진과 아날로그 사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물으세요. 예, 그러면 이거 이수철 작가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이 방식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다른 방식인지 아니면 뭐 이수철만의 독특한 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겁니다. 예. 제가 할 그 표현은 저만 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게 이미 저 말고도 이미 여러 작가들이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먼저 많이 그런 작업을 한 사람들도 있긴 있죠. 어쨌든 그럼 정리하자면 기존에 있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표현 방식에서 이수철만의 이수철만의 그렇죠. 공간을 이제 표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기에서 내가 수 있겠네요. 차용하고 싶은 어떤 기술들을 내가 차용을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질문은 아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디지털 카메라로 찍거나 필름 카메라로 찍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흑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선명도를 가지고 있죠, 디지털이.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 디지털이냐 그러니까 아날로그냐의 문제는 내가 이미지를 가공을 하느냐, 2차적으로 가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어떤 문제인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아날로그 시절에도 암실에서 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2차 가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디지털에서도 2차 가공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내가 예. 초반에 내가 얘기했던 게 암실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제리 율스만 같은 작가들이에요. 그런 작가들은 암실에서 네거티브를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으로 쭉 넘어가자면 오스카 레일랜드의 인생의 두 갈래 길 같은 것도 30여 장의 네거티브를 가지고 조합 인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사진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정립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아날로그 사진이라는 거는 그냥 필름을 넣어서 스탠다드하게 우리가 알던 방식을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고 디지털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전자기기로? 사진을 찍어서 2차 가공이 돼서 포토 몽타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합성을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낸 2차 가공에 의한 이미지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딱 정의를 내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날로그도 좋아하고 디지털도 좋아합니다. 굳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뭐 선입관을 갖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요. 일단은 뭐 그 2차 가공의 편리성과 그 아날로그 필름의 그 어떤 순수성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굳이 뭐 그렇진 않더라도.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 일본에서는 디지그래피라는 말이 있어요. 네. 디지털 그래피. 네.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디지그래피라는 말이 있고 저는 이제 제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미지그래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2차 가공을 해서 이미지를 그려내는. 그러니까 그 이미그래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그 단어들이 통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 한때에 그 디지털 사진이 나왔을 때 디지그래피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뭐 이미지그래피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냐 아니면은 디지털로 2차 가공을 한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그 필름 카메라로 찍느냐 아니면은 그 디지털 카메라 DSLR로 찍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DSLR로 사진을 찍어도 그건 스트레이트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필름 카메라로 찍어도 그것도 스트레이트 사진이고. 근데 필름을 찍었다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필름을 모아서 스캔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조합 인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2차 가공이 되면 그게 이제 디지털 사진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뭐 사진이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 역사가 좀 짧은 편이잖아요. 짧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과도기에도 있고 아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금 이수철 작가님이 말하신 뭐 디지그래피, 이미그래피 뭐 등등의 다양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또 사진을 발전시키고 근데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에 있어서는 그냥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아날로그 뭐 그런 의미는 저는 이제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이제 전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그 환상의 에피파이였나요?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꿈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 꿈, 하늘, 예. 그때 이렇게 뭐 내가 장노출을 이렇게 주신 걸로. 그게 장노출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디지털 그래피예요. 디지털 그래피인데,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작업을 한 건데 스트레이트 사진이 아니고 그냥 그 계기가 그때 그 아이가 내가 그 딸 애가 꼬마였는데. 근데 하늘을 별 보여주려고 보니까 별이 없어가지고 서울 하늘에 별이 없다. 그 별을 만들어주자 싶어서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보니까 그 하늘에 별을 갖다 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실 뭐 나사에서 나온 그런 사진들도 제가 재가공을 했고 그 토마스 루프의 한 그 별 사진도 내가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불꽃놀이 할 때의 불꽃을 크게 확대해서 그 이미지를 다시 합성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별이 보니까 지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별이 없는 것들이 뭐 공기가 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이 너무
그 밝기 때문에 대도시가 너무 그렇죠. 밝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별들이 전부 다 지상으로 떨어져서 반짝반짝하게 보인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조금 그러니까 순서대로 작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짧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이 작업은 여기까지 예. 없어요. 그냥 원래 내가 찍어놓은 스트레이트 사진에다가 아니면은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들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눈으로 그 볼 수 없는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혹 그 착시 현상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효과를 좀 노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의식 중에서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면 이런 게 있었나? 원래 인간의 의식 속에 없는 이미지들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근감과 그러니까 반비례 되는 어떤 원근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리는 멀리 있고 예. 예를 들어서 흘러내리는 어떤 그 불빛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좀 갖다 붙이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좀 초현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환상의 에피판이라고 하는 요거 사실 그 제목이 되게 그 사람들이 알기 힘들고 그 제목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 나를 초대해준 나중에 얘기를 들었지만 그 갤러리 큐레이터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요. 이 제목이 뭐 있다구냐? 아, 환상의 에피파니가? 예. 그 에피판이라는 말이 이제 직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느끼는 것들. 그래서 나는 내 이미지를 보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환상적인 어떤 것들을 연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환상의 에피판이라고 지었는데 졸라 욕을 많이 먹었고요. 졸라? 아, 이런 고급진 표현도 써주고 이것도 편집 안 하고 넣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이제 화몽중경, 이게 몇 년도였죠? 2011년. 11년도였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이 화몽중경 촬영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주 독특한 작업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밥만 사주셨어요 저한테. 작품 팔렸는데 팔렸다는 소리 들었는데 나한테 수고비 한 푼도 안 줬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그걸 모르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 밥만 사주고 안 준 이렇게 그 기억한 것보다도 한번 기억을 제가 한번 그러니까 밥이라도 얻어 먹었으면 되지. 밥도 못 얻어 먹은 애들도 있어. 기존의 그 환상의 에피파이 요 작업하고 화몽중경하고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냥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변한 거지 어떻게 그 내용으로 보면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이수철의 어떤 그 정신적인 표현적인 어떤 그런 거는 똑같은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지가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약간 그렇지. 그게 내가 달라졌다. 뭐냐 그러면 꿈 보여주는 꿈, 몽상 이런 것들을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보여준 거죠. 그다음 화몽중경은 내가 요거는 우리 이제 여기 그 동양화하고 예.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예. 이제 박사를 한 친구에게 내가 꿈에서 본 이미지를 그 그림으로 그리다. 이모 작가였죠? 아니, 아닌가요? 진리바라고 하는 그분하고 또 다른 분 한 분 또 이렇게 지금 그거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세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름을 지어준 게 화몽중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한문으로 풀이를 해도 요거는 어긋나지 않은 단어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몽중경 꿈에서 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바 작가가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 자세히는 몰라요. 이거 성함이 본명인가요? 아 이거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본명이 진리바 씨. 네. 굉장히 독특하세요. 그리고 그 그 당시에 하셨던 진리바 작가의 그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거 협업?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하고 협업한 건 있긴 있는데 네. 그게 그것도 아니고 있었고. 그거는 네. 조명 작가고 예, 그러니까 조명 작가의 깃털 그리는 작업도 하셨고 진리바 작가와의 다른 협업도 있으셨고. 예. 중학교 때도? 그래서 중학교 때 나는 그런 그 로망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에 대한 로망. 비행기를 타보고 싶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프로코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붉은 대지에 나오는 예, 프로코러스. 예. 그 등장시켜서 제가 내가 포르코로 그러니까 내가 포르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비행사의 꿈을 간접적으로 이루어보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찍는 그런 뷰가 부감으로 찍는 그게 그렇게 나온 거군요. 지금 화몽중경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동시성. 이번 전시 제목이 비동시성이에요. 비동시성 전시를 언제부터 하시죠? 어디서?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스페이스 22에서 전시를 합니다. 참고로 2018년입니다. 비동시성이라는 전시 제목을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화몽중경하고 또 비동시성 이번에 이제 한자 이름으로 다 이렇게 시리즈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한글로 써도 되고 한자로 써도 되고 근데 약간 어쨌든 그 뜻을 풀이하기에는 그 한자로 쓰는 게 그러니까 뜻을 풀이하는데 좀 더 쉬우니까. 근데 굳이 뭐 그 한자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상의 에피파니하고 화몽중경 또 많이 어떤 시각적으로 많이 달라진 면이 있고 또 이번에 비동시성도 기존에 발표하셨던 거하고 시각적으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리고 많이 컸으니까 많은 이거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이 기존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다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의 어떤 변화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작업이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미지를 구상한 거는 벌써 한 3년 전이었었어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원래 이제 제가 디지털이 전공이다 보니까 디지털 작업에 대한 어떤 사실 그 전에 화몽중경이 스트레이트 작업이었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다시 또 디지털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뭐 크로스오버처럼 넘나들고 있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근데 역시 그 이미지가 좀 다른 것들은 시간에 대한 어떤 공백들이 나에 대한 어떤 사진에 대한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한 주요한 어떤 요인이 됐고. 비동시성이 지금 제주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제 작가 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실 제주도 가서 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그 제주도에 연고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분히 살고 싶다 제주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래 제주에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한정 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주에 딱 들고 놓으면 어쨌든 제주 안에서만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저한테 제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주를 선택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제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사실 막막했습니다. 어디에서 뭘 찍을지 몰라가지고. 제주와 또 비동시성 어떻게 그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제주와 비동치성은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비동치성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 시 공간 안에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이 비이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물어볼 줄 몰라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 작업은 결국은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 이미지 안에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사진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냐 아니면 선택적인 거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0분의 사진을 찍었을 땐 그게 굉장히 롱타임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의 작업들을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갖고 한 그 아날로그 작가들이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한 작가들이 있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 딱 두 분만 딱 얘기를 하자 그러면 마이클 웨슬리와 스기모토 히로시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작업 노트를 이제 보내주셔서 그것도 봤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일단 보기에 전시 서문 작업 노트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라든가 뭐 계절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있으신데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빼고 전시 작품으로서 전시로서 어떤 이야기, 어떤 감정, 무엇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작업 노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여러 시간대에 걸쳐 촬영된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시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또 디지털 사진에서의 시간적 개념과 시간적 장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지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수철 선생님은 여기서 설명하신 과정은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이 궁금한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느낄 때 작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다른 것도 느끼고 있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시 서문을 보면 저의 전시 서문을 써주신 분이 신중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류 소설가예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 전시 서문을 부탁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일반의 평론이나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 그 약간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니면 그 읽고 해독해야 되게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런데 이제 제 작업을 좋아하고 그걸 그냥 일반인들이 사진을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제가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좀 쉽게 좀 받아들였으면 해서 그분한테 내가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 전시 서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질문에 첨언을 드리자면 첨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고 단순하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쓰시고 또 무슨 사진 작가가 쓴 이런 작업 노트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좀 설명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있습니다. 이미지를 예. 보면 알 수가 있고 그게 그런 어떤 것들을 무리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지라는 거는 만드는 건 내가 만드는 거지만 이미 그리고 전시가 되었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감정들은 갤러리 그다음에 그 보는 사람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나는 이미 그걸 왜냐하면 거기에 본 그 이미지를 보고 누구나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이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죠. 예. 일단 초등학생들은 내 작업을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 무시하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나보다 부자가 많지. 주식 부자.